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여기까지 먼 곳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투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투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노력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기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존주의 그들은 말하기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나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책상 같은 것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꿈과 보다 나다운 나로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투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자꾸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투하고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과 함께 저의 작은 지식과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또한 환영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여서 1977년도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병소대장으로 임관하여서 보병소대장과 스택소대장 보직을 마치고 항공병과로 전과하였습니다. 항공병과로 전과하여서 12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에서 비행을 하다가 1992년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하면서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3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비행을 하면서 전 세계 크고 작은 도시들을 비행하다가 조종사 정년인 2022년 65세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에 다녔을 때 내가 대한항공에서 비행했던 기종은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여기 있는 기종 MD-80이라는 기종을 맨 처음에 비행하였습니다. 이 기종은 지금 대한항공에 없는 기종이고 MD라는 것은 맥도날드 더글라스, 즉 미국에 있는 회사가 만든 기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MD-80 기종을 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지선 부기장은 747-400이라는 기종으로 비행했습니다. 747에는 시리즈가 100 시리즈, 200 시리즈, 300 시리즈, 400 시리즈가 나옵니다. 747, 100, 200, 300 시리즈까지는 클래식 전부라고 그래가지고 칵핏에는 기장, 부기장, 그 다음에 프라이트 엔지니어라고 세 사람이 타서 비행기를 운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747, 400부터 지금 나온 747-800 그리고 747-8I라는 비행기는 조종사, 기장, 부기장 2명만 근무하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기장으로서는 A300, 600으로 내려와서 비행을 하였습니다. 통상 A600이라는 비행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에서 만든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종도 역시 대한항공에는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비행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페덱스라든가 UPS라는 카고 회사에서는 이 비행기를 많이 개조해가지고 카고 항공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기장으로서는 현재 777이라는 기종을 비행하여가지고 최종적으로 777에서 비행하며 제 비행생활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행하게 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 즉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각각 3가지 정도씩 적어보았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연의 신비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일반 직장 대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삶,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나라를 누비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시차 적응 극복,
그다음에 비규칙적인 비행 스케줄, 그다음에 방사능 노출 등 개인 건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지구 대기로부터 공중에 올라갈수록 권역을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약 11km까지 대륙권이고요. 그 다음에 11km에서부터 48km까지가 중간권, 그 다음에 48km부터 80km까지, 11km부터 48km까지 성층권 그 다음에 48km에서 80km까지 중간권, 그 다음에 80km 이후의 고도로 열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권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우리가 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 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들이 많이 비행하는 대륙권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사가 되면은 이 고도를 더 넘어선 우주라든가 또는 행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 태양을 계려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금성입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금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라 그래갖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으로 배웠습니다. 이렇듯 지구와 제일 가까운 행성이 금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야간에 밤하늘에 보면 먼 우주에 있는 별자리 그리고 별들, 그런 것들은 아마 조종사가 아니면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게 되면 1년이라고 시간이 지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 하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는 그럼 과연 몇 킬로로 자전할까 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0km부터 500km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번, 500km에서 1000km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번, 1000km에서 1500km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번, 1500km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4번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몇 킬로미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시고, 2번이 제일 많네요.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요.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 정답은 4번입니다. 지구의 산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4번이냐면은 지구의 반지름이 평균적으로 6,400km로 갑니다. 그러면 지름은 6,400 곱하기 2하면 12,800km고요. 거기서 원의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를 표하면 우리 수학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지름 곱하기 파이, 즉 3.14 곱하고 거기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를 나누게 되면 대략 1670km가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죠.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종사는 비행하면서 그런 것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LA나 또는 뉴욕 쪽으로 비행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대략 한 10시쯤 출발하면은 일본 상공을 지나고 일본 영해를 지나가면 벌써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양을 지나기 전에 아침을 맞이하는데, 아침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는 공중에서 제일 먼저 금성이라는 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성이라는 통상 우리가 흔히 샛별로서 가장 반짝이는 별로 다른 별보다 몇 배 이상 큰 별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공중에서 맨 처음에 금성에 볼 때는 금성은 공중에 가만히 있지만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금성이 항공기 발 아래, 칵핏 발 아래 보입니다. 그리고 점차 지나면서 금성 위치가 올라가면서 조종사 눈 위치까지 올라오고 나중에 머리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이 발 아래서 항공기의 엔티콘시얼 라이트들이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부기장한테 저것이 혹시 뭔지 아냐 그러면 처음 비행하는 부기장은 그걸 보고 기장님 저거 혹시 다른 비행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기장 처음 때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금성은 되게 큰 별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이 머리 위에 올라왔을 때 보면 다른 별들은 손톱만 하다면 그런 금성은 정말 주먹만한치 너무나도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은 통상 10시에서 11시 정도의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구 자전 도론 쪽으로 우리가 비행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한 밤을 지나고 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뉴욕이나 LA에서 서울 쪽으로 비행하다 보면 오전 10시경에 비행한다면 하루 종일 밤이 없고 태양만 보면서 비행을 합니다. 이륙할 때 태양의 방향이 10시에 있었다면 점점 인천 쪽으로 갈수록 태양의 방향은 10시에서 11시 방향, 12시 방향,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그리고 인천에 착륙할 때 되면 5시 방향으로 정도 태양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다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결국 태양은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항공기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국제선 항공기 속도가 대략 시속 한 1000km 달리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그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종하다 보면은 10권 이상의 곳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권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이 오로라는 태양에서 뿜어나온 고분자와 그 다음에 지구의 자기장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로라는 북극이나 또는 남극 지역, 그러한 지역에서 겨울철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오로라의 색깔은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색, 청색,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나타나는 것은 푸른색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비행해서 뉴욕을 가게 되면은 미국 알래스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에드먼턴 지역을 지날 때 흔히 오로라를 공중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녹색으로서 춤추는 듯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 모습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성은 지구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별똥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공중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공중에서 볼 때는 그 모습이 그렇지 않고요. 중간에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소멸되는 순간이 로켓이나 또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팍 터집니다. 그 터지는 빛이 어떤 빛이냐면 에메랄드빛, 녹색빛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공중에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볼 수가 있지만 공중에서 공중 근무를 하는 파일럿은 이러한 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인가 그때 아마 유럽 파리에서 서울 인천으로 들어올 때 유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일기예보를 받고 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지나가지고 러시아 극동 지역을 비행하는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유성이 쏟아졌는데 정말로 저 유성이 비행기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부딪히면 어떡하는가 한 정도로 약간 근심할 정도로 많은 유성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팍팍 터지는 그 모습이 공중에서 폭죽놀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륙권 하게 되면 통상 11km에서 한 13km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민간 항공들이 비행하는 고도가 대략 3만 피트에서 3만 9천 피트입니다. 미터로 따진다면 10km에서 13km 정도가 되는데 그 공간에서 민간 항공들이 운행을 하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대륙 건교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륙 건교면에서는 기상고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항공 조종사가 되려고 공부하다 보면 항공 기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구름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그 구름 중에서는 층은이라는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새털구름 같은 그런 구름인데 그것이 공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난운, 영어로 얘기하면 CB, 퀴뮬러 님버스라는 이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굉장히 터뷸런스도 심하고 번개와 천둥 치는 그런 구름이기 때문에 비행 중에 이런 구름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 가야 됩니다. 이 구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항공기 안에 기상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레이더를 볼 수가 있고 또한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름의 크기는 대략 크게는 막 범위가 10마일, 50마일, 막 100마일까지 넘어가는 그런 구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구름인데 이 안에는 뇌우도 있고 번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이 안에 들어갔다면 정말 비행기가 파손되고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우 구름은 반드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고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서 배웠지만은 지상의 평균 대기 온도는 15도, 그 다음에 100m 올라갈 때마다 대략 0.6km로 기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피트라든가 3만 9천 피트 사이에서 비행하다 보면 대략 온도가 마이너스 55도라든가 마이너스 50도 정도를 가리킵니다. 지상에서는 과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계기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제트 스트림이라고 제트 기류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대략 한 50에서 100km, 겨울철에는 200에서 300km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을 흐르고 있는데 조종사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계기판을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많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철에 미주에서 한국에서 미주 쪽으로 비행하다 보면 비행 시간이 예를 들어서 12시간 나온다 하면은 반대로 LA나 뉴욕 쪽에서 비행 온다면 자기 비행한 시간보다 3시간, 4시간 더 많은 비행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제트 기류에 의한 맞바람을 맞고 오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엔 두 번째,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이 차트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토요일이나 유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종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개인의 자유시간입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 런던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다음 비행 나갈 때까지 대략 뭐 한 3일, 4일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은 전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뭐 나오라 오라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아침 회의하고 저녁에는 종례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일반 직장도 그런 회의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종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비행하고 난 시간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개인의 자유시간입니다. 또한 예로 든다면은 여기서 파리를 비행한다면은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항공기에서 나와서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파리에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이틀 내지 3일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이 전부 다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여행하고 취미생활을 시키는 취미생활하고 굉장히 많은 자기의 자유의 시간을 갖다가 다시 비행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유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전 세계를 누비는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가장 좋은 장점은 전 세계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거 쉽지가 않은데 조종사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로 가는 비행이라는 여기서는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기종의 비행기에서 내가 비행해 가서 그 도시에 가면은 통상 그 도시에 도착하면 이틀이나 3일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행할 사람은 여행하고 또한 자기 개인적으로 볼 일 있는 사람은 볼 일 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타는 비행기가 가는 취향하는 도시는 자기가 취향하면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기종이 아닌 비행기에는 항공사에서는 JED 티켓이라고 있습니다. JED 티켓인데 이게 Journal Employee Display 티켓이라고 해서 항공사 직원 할인 티켓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제드 티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드 티켓은 일반인들이 떼는 요금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국 LA 간다 해서 티켓 값이 300만 원이라 그런다면 이 제드 티켓은 30만 원만 내고 갑니다.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 대신 단점으로 이 제드 티켓은 예약이 안 되는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좌석이 꽉 차면 못 가고 좌석이 없으면 타라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항공기들은 좌석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드 티켓은 우리가 대한항공 가는 티켓에서 대한항공 가는 것만 가니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서도 또 제드 티켓을 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부기장 때 런던에 착륙해서 5박 6일 비행기로 나갔는데요. 런던 옆에 있는 나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링귀시라는 아일랜드 국영 항공사를 타고 제드 티켓을 끊어서 더블린에 가가지고
대략 비행 시간 한 50분 나오는데 더블린에서 착륙해서 거기서 투어하고 여행하다가 다시 런던 히드로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한 예로서는 지금 티르키예라고 하지만 옛날에 터키라 그랬죠. 그 터키 항공을 타고 터키 항공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터키의 이스탄불에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스탄불에서 쉬는 시간이 대략 한 4, 5일 되었을 때 거기서 터키 항공이 굉장히 항공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 아테네 가는 비행기 터키 항공의 제드 티켓을 끊어가지고 아테네 가서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올라갔다 온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가 앙카라고, 그다음에 또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그다음에 유명한 그 관광지가 파무칼레, 그다음에 파카도키아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무칼레로 갈 수 있는 것은 터키에서 세 번째 큰 도시 이즈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즈미라는 도시는 김포에서 제주만큼 가까웠고, 또한 터키 항공이 가는 편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트 티켓을 끊어가지고 타고 그 이즈미라는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약 2시간 반 정도 가면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그런 석회 온천이 있습니다. 그 석회 온천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이즈미 가까이 오면 또한 에페소라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페소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만들었던 그러한 그 고대 도시로서 대리소로 깔려있는 도로라든가 도서관, 그 모든 것들이 로마의 유적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이었지만 더 멋있게 그 유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드 항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가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른 나라의 항공기의 제드 티켓을 타고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고 그러한 권한이 우리들에게 부여가 되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은 우리 여객기로 안 가게 되면 또한 우리 카고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 남미 상파울로로 여객기가 비행하였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카고 비행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 비행이 남미로 가려면은 바로 가지는 못합니다. 워낙 비행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LA에서 내려가지고 승무원은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 승무원이 비행기 받아가지고 브라질 상파울로 갑니다. 상파울로 가는 같은 경우도 상파울에 도착해서 통상 시간이 3일이나 4일, 많게는 5일까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유명한 이과수 폭포도 가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 리오 데자네이루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레는 우리가 취항을 안 하고 있지만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도 카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칠레에 가다 보면은 안데스 산맥에 그 웅장한 산맥을 비행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 중턱 밑에 보면은 잉카 호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민 문명 통해서 잉카 문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카 호수라고 있는데 그 잉카 호수는 안데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호수인데 굉장히 크고 그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잉카 호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파이로트의 단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트의 단점으로서는 일단 시차 적응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시차 적응은 우리가 맨날 비행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으로만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비행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비행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규칙적인 지를 시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종사는 규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행 시간에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비규칙적인 비행 시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 건강 악화가 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유암 승무원 우주 방사성 피해 인정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은퇴할 때쯤 2022년은 처음으로 저 사례가 인정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가장 많은 피폭되는 그 비행 경로가 북극 항로를 비행할 때가 경로가 되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러한 방사능 피해를 위해서 개인당 방사능 피해에 맞게끔 비행 시간들을 다 조절해 주지만 객실 승무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아마 다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조종사가 되는 길, 그 다음에 조종사가 됐으면 어떻게 취업하는 루트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사가 되게 되는 길은 군에서 비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민간 비행학교에서 비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비행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는 것, 그다음에 조정 간부 후보생이라든가 또는 조정 장학생으로도 공부해가지고 군에 가서 비행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교 운항과가 있는 학교에서 운항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ROTC 장교로 가가지고 공군에서 인관해서 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군에서 조종사 교육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으면 통상 조종사로 인관이 되면은 장기 최소 12년에서 15년 이상을 비행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항공에서 요구하는 비행 시간을 다 충족하고 또한 비행 시간도 많이 채우고 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이런 군에서 비행하고 나오게 되면 일반 항공 비행 훈련원에서 또는 민간 항공학교에서 배운 그런 민간 학생들보다는 취업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고요. 단점으로서는 공군 조종사 사관학교 간다 그래서 또는 공군 조종사로도 인관된다 그래서 다 조종사로 인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종사 군에서 판단했을 때 조종사가 100명이라는 것이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서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한 120명, 150명 선발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나머지 20%, 30% 이상은 조종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서는 군생활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일반 남자들 같은 경우 군에서 2년만 복무하면 전역하지만은 공군에서 조종사로도 비행하게 되면 최소한 12년 이상 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엔 그럼 조종사가 되기 전에 군에서 조종으로 가게 되면은 군에서 훈련 계획에는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민간 조종학교라든가 또는 비행학교에 가서 훈련 받으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자고용하다면 운전면허증이 있듯이 조종사들도 그러한 면허증, 즉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면허증들을 우리가 따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거청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행 훈련을 합니다. 비행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 비행기에 대한 개략적인 지상학 교육이라든가 또는 시뮬레이터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 훈련을 하고 나서 처음에 비행할 때는 혼자 솔로 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교관하고 같이 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관하고 맨 처음에 비행을 하게 되면 이착륙 훈련 연습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에 활주로가 있으면 그 활주로의 가상선산에 직사각형의 큰 패턴을 그려가지고 이륙해가지고 대략 고도가 한 1000pt에서 다시 배풍로 장주비행을 나가가지고 다시 나중에 착륙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한 공력이 설정돼 있어서 그 공력에 나가가지고 기초 비행 훈련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스팁턴, 통상 턴하게 되면 15도, 20도에서 턴하지만 스팁턴이라는 것은 좀 40도, 45도 턴하는 연습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스팁턴을 하게 되면은 항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파워를 좀 더 넣어주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스톨 연습, 어프로치 스톨, 랜딩 스톨,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양력이 떨어져 가지고 중력이 증가됨으로써 항공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연습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교관이 판단해서 이 학생은 솔로 내가 혼자서 스스로 비행을 해갖고 착륙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면은 교관이 이 학생에게 솔로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솔로라는 것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내가 혼자 교관이 없이 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지 한 바퀴를 돌고 착륙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더 멀리 나가서 어디 갔다 오는 그런 훈련도 있고요. 이런 솔로 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PPL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파이러트 라이선스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선스를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따게 되는데 그 라이선스를 받게 되는 과정은 필기 시험과 그다음에 항공기 직접 탑승해가지고 항공기 비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합격하게 되면 PPL 자가용 조종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통상 이 PPL 시험을 다 이수하는데요. 시험은 어렵지 않고 비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굉장히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울진 비행에서 훈련하는 사람들도 이 PPL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수행하지 않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비행학교에 가서 이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면장을 받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PPL 과정을 끝마치고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IFR이라고 인스트루먼트 플라이트 룰이라고 해서 계기비행
증명이라는 것을 또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을 하면서 훈련하고 또한 학과 시험을 보고 비행으로서 계기 비행을 실제 비행함으로써 이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PR, 프라이트 파이로트 자격 증명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비행 시간이 4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라이너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필수 조건은 커머셜 파일럿 라이선스라고 해서 CPL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딸 수 있는 시간은 200시간입니다. 200시간 이상 비행 시간을 갖게 되면은 CPL, 커머셜 파일럿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민간항공사, 즉 적가항공사에서는 요구하는 시간은 600시간이고요. 300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입사할 수 있는 시간은 부기장의 요구 시간은 1000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그다음에 저가항공에 시간을 채워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러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민간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은 울진에 가서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울진에 가서 비행하는 사람들은 비행 훈련을 마치고 거기서 교관돼 가지고 비행 시간을 쌓으면서 300시간이 넘으면은 저가항공사에 어플라이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면 또 1000시간을 채워가지고 대한항공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외국에 나간 사람은 외국에서 아예 300시간만 채워가지고 들어와서 저가항공사에 어플라이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외국에 나간 김에 1000시간까지 다 채워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한항공에 어플라이해서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고 또한 각자 여러 가지 개인의 여건에 맞아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볼 사르트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즉 B라는 것은 벌써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데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초이스, 선택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선택을 강요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갖고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행을 하고 싶으면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가,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종류에는 크게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에어버스라는 항공사와 보잉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에어버스 항공사는 프랑스에 있는 항공사로서 통상 프랑스 지역에 있는 뚜르즈라고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에어버스라는 본사가 있고 공항이 있고, 그런데 에어버스는 에어버스 혼자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서 각국 나라에 있는 국가들이 비행기 동체를 만드는 국가, 엔진을 만드는 국가, 날개를 만드는 국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툴루즈라는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버스에서는 이 차트에서 보는 것 같이 320, 330, 350, 그다음에 380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비행기들이 380하고 350이라는 항공기인데 380은 지금 현재 나온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호화스럽게 개조해서 왕실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항공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보잉이라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보잉이라는 항공기는 미국에서 만드는 항공기로서 보잉은 회사가 어디 있냐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 국제공항 바로 옆에 보잉 필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잉 항공사가 있어서 보잉은 에어버스처럼 여러 국가가 각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잉 회사 자체적으로 혼자서 비행기 자체의 각 부품을 다 만들어서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잉에서는 통상 보잉 비행기가 보잉 727, 그 다음에 737, 747, 그 다음에 777, 787 이런 비행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비행기들이 777, 302R이 있고 그 다음에 787이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나온 비행기들은 그 칵핏 시스템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칵핏 시스템 안에는 세트콤이라고 그래서 어떤 장비가 있냐면 위성 통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전석에 있는 어느 나라도 다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DLC라고 해서 Communicated Pilot 컨트롤러 파일럿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각 지역을 운항하다 보면 그 필수 컴퍼설리 리포팅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지로 연결된 부분에서는 VHF 무전기를 쉽게 통화할 수 있지만 동해상, 바다상에서는 그것을 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CPD를 통해서 통과 지점에 입력해 놓으면은
바로 응답이어 갖고 어느 지점에 가서는 언어하고 컨택하라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편리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고, 가장 다른 점은 에어버스의 색깔은 조정실 안의 색깔은 샤이한 색, 약간 청록색 색을 나왔고, 보잉의 색깔은 고동색을 돼 있고, 가장 다른 점은 보잉의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경비원 같이 이렇게 휠로 되어 있고, 에어버스의 컨트롤은 휠이 아니라 사이드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항공기, 대한항공의 항공기 보유됐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취향 도시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전 세계를 다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 자격 유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조종사가 되게 되면은 시뮬레이터 훈련을 1년에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2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자기가 타고 있는 기종과 똑같은 그런 시뮬레이터인데, 시뮬레이터에서는 실비행기에서 하지 못하는 엔진 페일유, 엔진 파이어, 그 다음에 뭐 듀얼 엔진 페일, 그 다음에 직풍 착륙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연습합니다. 이런 것은 연습을 통해서 실비행기에서 익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익히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항공에서는 신체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화이트 카드라고 그러는데, 그 화이트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비행을 못하게 됩니다. 저가 항공사라든가 그런 항공사들은 그 항공 신체 검사 기관이 있는 그 기관에 위탁해서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체 검사가 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공 기장들도 오면은 신체 검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 나사 신검 하느냐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오시는 분들은 뭐 신체 검사할 때 좀 더 까다롭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대한항공에 신청할 때 나식한 사람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FAA에서는 나식해도 다 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은 아마 수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항공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이라든가 귀 같은 것을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데, 조종사 되시는 분들은 이어폰 꽂지 말고 꼭 할 수 있으면 레시버를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을 끼게 되면 귀에 대한 우리의 청력이 손상이 돼가지고 가는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조종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만일 대한항공 조종사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60세가 되면 촉탁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청력 검사에서 합격을 못하는 사람은 65세까지 비행 못하고 그냥 60세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청력 관리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그림에 나오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시간의 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간하게 되면 흔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눕니다. 여기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즉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만년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회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는 모양이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발에도 날개가 있고 어깨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에필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내 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발견하기 힘들게 함이며, 또한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기 위해서 머리가 무성한 것이고, 뒷머리가 내가 없는 것은 내가 지나칠 때는 나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는 머리가 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깨의 날개와 발의 날개는 내가 재빨리 날아가고 재빨리 도망가기 위함이며, 그 다음에 나의 한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해 보라는 의미며, 나에게 한 손에 칼을 들은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칼같이 칼같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그의 에필로그에 써 있으며, 그러므로 나의 이름은 기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과 같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 서 있는 것은 꼭 서커스 하는 것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모양이 서 있는데,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에게 오는 기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은 신, 죽음, 그리고 시간이라는 책에서
시간은 순수한 희망이다. 희망은 그곳에서 잉태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이며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중에서 세렌디피다스, 영어로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뜻밖의 행운입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는 뭐 로또와 같은 그런 행운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얻어지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험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A라는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A의 버금가는 B라든가 C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다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젊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은 열심히 나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나의 아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 여러분들에게 선택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책에 보면 정채봉 선생님의 생각하는 동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영혼을 낚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긴 낚싯대와 인간의 영혼을 다루면 긴 그물망을 들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돼가서 심판관한테 그물망을 들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악마들은 인원들이 대여섯 명밖에 못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무슨 미끼를 사용했나? 그러니까 그 악마가 하는 일이 저는 미움, 다툼, 뭐 그런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그 그물망에 인간의 영혼을 가득 담아오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관이 그 악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무슨 미끼를 사용했나? 그러니까 그 악마가 하는 말이 저는 절망, 좌절 같은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절망이나 좌절 같은 것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가장 감정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 인생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항해에 많이 비유합니다. 긴 항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좋고 맑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고 절망과 좌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항해를 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정말 나다운 미래다운 나의 미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절망의 종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절망과 소극적인 절망으로 나눴습니다. 적극적인 절망은 나다운 나로 절망 속에 있지만 나다운 나로 되기 위해서 그 절망을 벗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나다운 나보다 더 멋진 나가 되는 것. 소극적인 절망은 절망 속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까지 들이다가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대현 K-팝 데몬 헌트릭스에 보면은 골든의 작곡자이자 보컬의 주인공이 이재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한국 여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10살 때 한국에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 연습생으로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거기서 연습생으로 활동을 했는데 10살에 들어가서 대학생 들어갈 때 20살에 거기서 그는 나왔는데 자기의 선배들,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후배들이 다 아이돌 가수로 다 나왔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겠습니까?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시간을 그를 절망 속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짐을 싸고 나올 때 음악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음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노래하는 대신 작곡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곡하다가 결국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곡으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K-팝 헌터스의 주인공 이재 씨와 같이 멋지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시간의 여행길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고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의응답 시간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독일의 후스텐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곳에 가서 이 멋진 곳을 구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전화번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얼마든지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